안녕하십니까. 경북농민사관학교 수산업 CEO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양식기술사 변경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어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의 순서는요, 인공어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어초가 시술되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중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어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인공어초에 대한 박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어초의 정의를 살펴보면 해양생물의 생태 특성을 활용한 수산자원 조성 방법 중에 하나로 대상으로 하는 해양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모으고 그에 대한 보호와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저나 해중에 시설하는 인공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강철제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어초가 바다에 투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어초의 시설 목적이 명확해야만이 이러한 시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중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육상해수과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숲이 있습니다. 바다 숲을 구성하는 주체는요, 미역이나 다시마, 모자반, 감태와 같은 대형의 갈조류와 잘피와 같은 해초류가 있다라고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의 왼쪽에 있는 것이 갈조류이고요.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잘피류입니다.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 놓은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잘피류는 꽃이 피는 현화식물이고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해조류는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은화식물이기 때문에, 즉 식물의 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다의 해중림 주체는 거의가 해조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중림이 중요한 이유는요, 해양 먹이 사슬의 근본으로서 해양 생물의 70%가 바다숲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먹이의 어떤 연세를 두 개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해조류나 해초류가 있게 되면은 이것을 먹고자 하는 생물이 모이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초식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군소나 소라, 성게, 전복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초식동물을 먹이로 삼는 육식동물이 나타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문어나 불가사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초식이나 육식동물을 먹고자 하는 고차의 육식동물이 나타나겠죠.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도 얘기할 때는 있어요. 즉 해조류나 해초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산자원이 풍부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합성을 수행하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현미경적인 사이즈로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이네들도 광합성을 해서 해양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 플랑크톤이 있겠죠. 그럼 또한 이런 동식물 플랑크톤을 걸러서 섭이하는 동물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렁생이, 굴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또한 이러한 동물 플랑크톤을 잡아서 먹는 육식동물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은 소형 어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먹이로 하는 대표적인 게 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자포동물.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영화 보면은 자객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자자가 찌를 자자입니다. 찌르는 침이 들어있는 포, 주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찌르는 침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 자포를 갖고 있는 동물이라는 뜻이고요. 말이 어렵습니다. 전공 단어니까. 하지만 해파리 하면 쉽게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산호, 아니면 말미잘. 예, 바로 그네들이 자포동물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러한 여가섭이 동물이나 육식동물을 고차의 동물들이 먹겠죠. 여기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두 개로 먹이 사슬을 구성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바다에 보면 이들이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이 사슬이라는 단어 대신에 먹이망,
푸드넷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제일 밑에는 해조류나 해초류와 같은 생산자, 광합성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를 먹이로 하는 1차 소비자,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라, 성게, 전복 같은 초식동물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먹이로 하는 좀 더 고차의 생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해중림이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은 모든 수산생물의 먹이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린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해중림이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해중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에 보이는 아이는 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름철 바다에 해조류 사이에 이래 보면 노란 라면 같은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 라면 같은 물질이 바로 군소의 알입니다. 이 군소는 전형적으로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고요. 여기 보면은 뾰족뾰족한 어떤 촉수가 보이나요? 이 형태가 산토끼하고 유사하다 해서 일명 바다의 산토끼라고도 불립니다. 보다시피 이 아이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드린다든지 다른 동물이 건드리게 되면은 얘는 보라색의 물질을 뿜고 도망을 갑니다. 그 보라색 물질을 예전에는 다 모아서 왕족이나 귀족의 의류를 염색할 때 사용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네들은 내장이나 생식소에도 약간의 독성 물질을 갖습니다.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혹시나 이 군소를 식용으로 할 때는 반드시 알이나 내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어물질이나 알이나 생식소가 독성 물질을 갖는다 해서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이러한 물질들이 최근에 항암, 항염성, 피부 재생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생물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복이 나오네요. 예전에는 전복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종묘 생산을 통해서 대량으로 양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죠. 얘도 전형적으로 초식성입니다. 그래서 전복 양식장을 가보면은 아마도 다시마가 많이 주어져 있을 건데 여러분은 혹시 그걸 볼 때 다시마를 먹이로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라도 풀을 먹습니다. 전형적인 초식동물이죠. 그런데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라가 아닌 다른 고동류도 소라라 그러시더라고요. 소라는 자기 몸을 막는 입구가 단단한 스케질의 뚜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폐각의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하게 되어서 웬간한 흐름에도 고동이 이리저리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고동을 보고 소라라고 얘기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소라는 지금 보다시피 입구가 아주 단단한 스케줄로 막혀 있고 초식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사실 여러분한테 소라를 찾아라 그러면 아무도 못 찾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소라입니다. 근데 소라 색깔이 분홍색이네요. 어라? 이 밑에도 또 분홍색입니다. 웬 바위가 분홍색일까요? 여기에서 제가 해조류를 분류하는 것을 약간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해조류는 채색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파래나 우리가 김장할 때 넣는 청각이나 매생이 초록색이죠. 그래서 녹조류라 부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대황, 미역, 감태, 모자반 갈색이죠. 갈조류라 부르죠. 그리고 홍조류가 있습니다. 빨간색을 띠겠죠. 근데 여러분은 흔히 밖에서 빨간 해조류 별로 못 봅니다. 근데 늘 옆에 있거든요. 누구? 기미대입니다. 기미 전형적인 홍조류고요. 그 외에도 도박이란지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여기에 보이는 지금 불구스름한 이 색깔도 홍조류랍니다. 홍조류 중에서도 세포벽에 스퀘지를 이렇게 가져서
만일에 이걸 누가 먹는다 그래도 소화가 되겠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조류를 우리가 산호말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고동도 바위도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산호말에 의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이 사진을 강조하는 것은 뒤에 한번 이것이 언급될 때 기억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성게가 열심히 밥을 먹는데 생각보다 성게가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역시 이것도 조금 더 주의 깊게 기억해 주십시오. 해종림이라든지 또는 조금 이렇게 파여진 굴과 같은 곳에 가면은 자기의 채색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문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어는 모성애도 매우 지극해서 바위 틈이나 굴과 같은데 자기의 알을 붙여놓고 계속적으로 물을 뿜어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자신은 밥을 거의 굶는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문어도 우리가 해중림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산자원 생물이랍니다. 이거는 수산자원 생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 열대 해수어를 관상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열대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흰 동가리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흰 동가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앞서서 제가 분명히 말미잘에 이런 촉수에는 자포가 수천 수만 개가 있어서 동물을 쏘아서 마비시켜서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왜 이 물고기는 멀쩡할까요? 그것은 이들 물고기의 경우에는 표피에 점질물을 두껍게 가지고 있어서 이 자포로부터 안전하다고 그래요.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광대들이 입은 의상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크라운피쉬라고도 얘기하고요. 얘는 늘 말미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말미잘을 우리가 아네모네 꽃 같다 그래서 씨 아네모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아네모네 피쉬라고도 얘기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흰 동가리를 인공 부화해서 양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열대 어류를 잡아서 애완용으로 하다 보니까 자원이 급감되어 버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사랑한다면 눈으로만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너무나도 일렬로 무슨 학교도 아니고 나란히 해서 해조류가 크고 있네요. 뭔가 인공적이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상에서 어린 그 해조류를 이 어초에다 붙여서 바다에 내려가지고 키우는 이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의 숲 이러면은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다의 숲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조식동물 구제라는 데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니까 이쪽 가장자리는 전부 다 모래질인 것 같고요. 여기 돌이 좀 있기는 한데 붙어 있는 거는 성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해조류는 전혀 없어요. 이 성게류 어떻게 살아가죠? 굶겠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 성게의 그 생식소, 우리는 성게알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성게알을 채취해서 일본으로 수출했던 아주 귀중한 대일 수출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성게를 자원으로 만들고자 종묘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어촌계별로 마구마구 이 성게를 뿌렸죠. 얘가 밥을 먹는데 풀을 먹는다 그랬죠. 원래 풀을 먹는 아이는 풀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이 개수가 높다라고 전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청 많이 먹어요. 뿌려놓은 이 성게가 해조류를 막 먹으니까 좋을지 어떻게 되나요? 민둥산이 되어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성게류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성게를 가만히 보면은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피부에 극가시를 갖고 있다. 극피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극피동물에 속하는 것이 지금 보는 이 성게 외에도 불가사리, 해삼 등이 있어요. 이 극피류의 특징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생식소의 함량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말로 뒤집으면은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 밥을 많이 먹습니다. 풀을. 그런데 거기다가 자손도 어마어마하게 놓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바다의 해조류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내려가 보고 너무 성게가 많다 싶으면은 거꾸로 잡아서 없애버리는 그런 방향을 우리는 조식동물 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중림이 왜 중요한지는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되니까 많은 종이 생산되고요. 거기다가 산란을 하고 성육을 하니까 결국 다른 말로는 어업의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숲이잖아요. 그러면 숲이니까 또 다른 역할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합성을 해요. 그럼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고요. 따라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저감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합성 결과 산소도 내보내죠.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습니다. 다른 말로 용존산소가 증가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뿐만이 아니라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 영양염류, 즉 물속에 많은 어떤 그 비료 성분이 있겠죠. 그런 것을 광합성하면서 흡수하니까 수질이 개선되는, 즉 다른 말로 부영양화가 억제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웰빙 식품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지만요. 사실은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것은 의약품이나 고음연료로 쓰이는 게 훨씬 많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구룡포에 가면 삼정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 삼정에 인공어초를 투하했더니 도박류라고, 이게 보니까 여러분은 갈색으로 보이죠? 사실 홍조류입니다. 사진이 이제 깊은 바다에서 찍어서 약간 홍색이 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위에 고기들이 막 논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해중림은 물론 어류 자원이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정말 숲 그 자체의 역할도 많이 있고요. 의약품이나 공업 원료로 쓰이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왜 우리가 바다에 해중림을 많이 있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라 그럴까요? 그것이 명확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닷속 이러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산호도 있고 물고기 떼도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바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바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민둥산이에요. 지금 여기에 몇몇 개의 큰 어떤 암석이 있고요. 주위에는 자갈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조그만 어떤 뭐 해조류 같은 게 보이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분홍색 보입니까? 산호만류가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얘들은 마디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디가 있다라고 해서 유절석회 조류라고 얘기하고, 요런 데 보면은 마디는 없는데 분홍색이네요. 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절석회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회 조류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석회질을 가졌을 뿐인데 이것을 먹이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수산 자원 생물은 없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성게를 또는 군소를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전복을 풀어놓는다 그래도 먹어봐야 전혀 소화가 되지 않고 사실은 굶어 죽는 그런 단계이에요. 자, 좀 전에 보니까 바다가 약간 붉은색을 띄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일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보니까 기소현상이란 단어 보이시나요? 물가기, 불사를 소, 즉 물가가 불 질른 것처럼 불그스름하게 된다 해서 기소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전공 단어예요. 근데 만일에 이 홍조류가 죽으면 어떨 때일까요? 죽으니까 광합성 색소가 다 빠져나오겠죠?
그럼 남는 것은 석회질만이 남습니다. 석회질의 색깔은 본래 백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산호조류조차도 죽어서 하얗게 변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이 되는 백화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극이에서 극이죠. 살아있으면 기소현상, 죽으면 백화현상.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자 우리는 갯가에 아무것도 없이 다 녹았더라는 의미에서 갯녹음 현상이라고도 이거를 불러줍니다. 1990년도 제주도에서 이게 보고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 연안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바다에 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서서 다 배웠죠. 먹이사슬의 근본이 없어짐에 따라 수산자원의 생태계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이것을 바다의 사막화라고도 불러주죠. 다시 한 번 더 불러왔습니다. 먹이사슬. 이제는 이해되실 거예요. 해조류나 해초류가 없으니까 뒤로 있는 이런 생물들의 자원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식물 플랑크톤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조류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육지나 또는 다른 데서 유입되는 영양분류를 광합성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조류가 없으면 바다에 영양이 풍부하겠네요. 우리는 그걸 갖다 부영양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식물 플랑크톤 중에서 고수온에 바다의 영양이 엄청 많은 것을 좋아하는 플랑크톤만이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이 개체수가 많으면은 이것처럼 바다의 물색이 달라질까요? 지금 이 사진 왼쪽은 우리나라 남해안을 우리나라의 천리안 인공위성이 찍은 건데요. 위성에서 봐도 여기 보이십니까? 연안을 따라서 밝게 바다 물색이 변했어요. 이걸 좀 더 가까이서 본 것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식물 플랑크톤이 많으면 이렇게 보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바다의 물이 변하는 이 현상을 바다에 꽃이 핀다고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물숫자의 꽃화, 수화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수화현상은 붉은색으로 변하면 쪽조, 초록색으로 변하면 녹조, 갈색으로 변하면 갈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이 두 가지래네요. 지금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적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적조는 매년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나라 수산과학원에서 적조 경보주의보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발령이 됩니다. 우리나라 적조 생물의 경우에는 조금 유해한 정도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 자기 표면에 점질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다 자체가 점질물이 많이 덮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산소가 녹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기 동물 플랑크톤이나 여가습이 종물이 얘들을 이렇게 걸러 먹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점질물에 의해서 막힙니다. 질식사하게 되겠죠? 물론 이러한 연안의 경우에는 양식장도 되게 많아요. 가두리라고 그래서 그 안에 물고기도 키우고요. 굴이라든지 뭐 우렁생이 이런 동물들은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런 시설을 함부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적조가 오면은 신문지상에서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그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해중림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다에서는 적조라고 하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해중림이 걸러주지 못하는 영양염류가 또 한 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육상에서의 담수는 이런 초록색 형태를 띠는 것이 좀 나타납니다. 간혹 보시면은 녹조 라떼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개체수가 많으면은 페인트를 푸른 것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는 좀 전에 해조류를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그랬는데
이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아이는 남조류라고 하기도 하고 일명 어떤 분들은 남조세균 또는 남세균이라고 그럽니다. 이유는 해조류의 경우에는 핵이 완전한 진핵세포예요. 근데 얘는 핵이 조금 원시적이어서 분류를 할 때 원핵생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은 박테리아와 유사합니다. 이런 그 남조류 중에서도 우리나라 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고 하는 아이가 문제예요. 얘는 어떤 것을 그냥 체내에 가질 뿐인데 얘들이 죽다 보면은 그런 체내 물질이 다 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물이 사실은 독성을 띱니다. 특별히 그 독성 물질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라 라고 해서 이름이 그 독성 물질은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동물 실험에서는 간암을 유발하는 간독성이에요. 그 외에도 먹었을 때 위장염이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댐에 있는 물들은 어디에서 나요? 농업용수라든지 또는 우리가 치수원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독은 걸러지나요? 아니요. 그럴 길이 없다네요. 그럼 인체에 이 독성의 어떤 영향은 지금 연구 중입니다. 다른 말로 이런 적조나 녹조 현상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질 오염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그런 것도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는 해중림하고 관계되면서 해중림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해중림이 없어지는 어떤 현상, 갯녹음 현상, 기소 현상, 또는 뭐 백화 현상, 그게 그겁니다. 같은 언어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적조 혹은 녹조 현상도 있구나. 그러면은 바다에 숲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인공어초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인공어초에 대한 이 정보는 매년 발간되는 인공어초 정보집을 보면 되고요.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가면 언제라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쯤 보니까 다공질 이식형 해중림초. 예, 해중림을 많이 키우기 위한 어초를 따로 설계할 때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해삼 전용 어초. 어초가 굉장히 특화된다는 게 보입니까? 어머나, 철도 차량 인공어초도 있어요. 우리가 다 쓴 철도 차량 또는 지하철. 그걸 물론 자원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바다에 가라앉히면은 그것 또한 물고기들이 놀 수 있는 어초가 될 수 있겠죠. 한 예로서 제가 여기에 그 용성 유도용 인공어초를 크롭 해놨는데요. 보니까 개발한 사람, 용도, 재질, 철근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강제 이렇게 나오겠죠. 규격, 어초의 특성, 단가 이런 것이 세밀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용성유도용.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것을 용소선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용성유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바다에 있는 저질은 위에서 떨어지는 각종 동물의 사체도 있을 것이고요. 육상에서 유입되는 어떤 물질도 있어서 물보다는 바닥에 어떤 영향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이 와서 부딪혔어요. 여기 경사면이 있네요. 그럼 물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질에 있는 영양염류가 물 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즉, 이 말은 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초류를 많이 자라도록 해서 어초의 효과를 증대시키겠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본래 인공어초 관련해서는 좀 전공 단어가 많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각 회사에서는 이런 어초를 설계할 때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해삼 전용 어초 보셨죠? 나는 어떤 대상 생물을 쓸 거야. 또는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어떤 곳이야. 그래서 그 곳에 가가지고
그 수질 환경이라든지 물리적인 환경을 다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어초는 어떤 구조를 가지게 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시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어촌의 경우에는 구조와 어장 실태가 이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서 내 어초를 원하는 그 어촌에 설치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죠. 사실 이 어초 설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해양학도 알아야 되고요. 어떤 동식물의 생리생태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의 공학도 알아야 되고요. 재료공학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융복합적인 그런 그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어초를 설계할 수도 없고요. 혹시나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판매할 수 없어요.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연계해서 시험으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통과되더라도 몇 번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시판될 수 있는 정보집에 올라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초는 뭐 보통 나눌 때 재료로도 나눌 수가 있겠죠. 철근, 콘크리트, 철강, 복합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우리 포스코에서 제철하고 나면 남는 슬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슬러그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바다에 한번 투하한 적도 있었는데 효과가 꽤 좋았다고 그래요. 본래 슬러그가 다공질 상태이기 때문에 해조류의 포자가 잘 부착하는 그런 특징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었듯이 뭐 어류, 폐류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해서도 보일 수 있고요. 수심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즉 면이 많은가 아니면 태가 우수한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초를 나눌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수심에 따라서는 보편적으로 얕은 바다에는 해중림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십자형 해중림초를 제가 예시로 지금 올려놨는데 보니까 해조류가 많이 붙을 수 있도록 면적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 옆으로 가보면은 강제, 철강으로 만든 어초인데 어머나 기후적이 큽니다. 10m, 10m, 8m 엄청 크지요. 꽤나 깊은 곳에 설치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엄령을 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류나 다른 뭐 수산동물의 경우는 자기를 좀 이래 보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끔끔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령을 주기 위해서 이 안쪽에 격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는 면이 우세한가, 즉 해조류나 폐조류를 키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어초를 유인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어초의 종류도 대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좀 더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먼저 제가 사방기념공원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오도리에 있는 기념공원인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전쟁을 한번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온 산이 민둥산이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75년도에 그 당시 대통령께서 이렇게 시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산에.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토사가 막 밑으로 이렇게 몰려 내려오는 겁니다. 바닷가 쪽까지. 그래서 나무를 좀 심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5년간 녹화를 했고 지금은 아주 뭐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 사방 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방? 동서남북 사방? 아니고요. 이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방은 막을 방자입니다. 그렇게 모래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사업, 다른 말로 나무를 심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방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상에는 숲을 구성하기가 참 쉽습니다. 땅 파고 나무 심고 비료 주고 물 주고 끝. 그런데 바다는 조금 달라지네요. 자,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육상에서는 햇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뭐 해가 없어서 나무가 죽었네라는 소리 전혀 들어본 바 없죠? 어따 이산화탄소 없어서 나무 죽었어요. 그런 예 없습니다. 그럼 육상의 경우에는 숲이 살아가기 위해서 제한 요인이 물,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타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비료를 줘야 됩니다. 영양염류. 근데 이게 바다로 오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요인이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면은 수심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양이 쭉 줄어들어 버린답니다. 아니, 광합성이잖아요. 광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해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다에서는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육상하고 반대로 광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바다에 바위가 없어요. 여러분은 바닷가에 나가니까 안반이 있으니까 괜찮지 조금만 나가버리면은 자갈, 모래, 진흙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해중림이나 수산 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쉽게 이해하면은 얘들이 붙을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넣어줘야 돼요. 우리는 기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바로 인공어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적지를 먼저 판정하게 되어 있고요. 적당한 수심인가, 즉 해중림을 주 목표로 한다면 조금 얕은 바다에 빛이 많아야 될 것이고요. 어류를 먼 바다에 있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깊은 바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소는 늘 풍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물 1리터당 5mg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도 6.5에서 8.5. 유속의 경우에는 너무 유속이 강하면 어초가 넘어지겠죠. 그리고 생물들도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속 2m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해저 지형에서 중요한 것은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가 평탄해야지 이게 울퉁불퉁하면은 어초 시술 해봐야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100분의 5 정도로 아주 평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래질인가? 진흙질인가? 진흙질에는 어초 넣어봐야 곧 매몰되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주위에 어초를 넣었을 때 누가 와서 살 수 있는가? 서식동물이나 해조류는 뭐가 있는가? 그리고 어초를 넣는 그 어촌에 어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위에서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은 들어오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적지가 판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초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색다른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물이 흘러가면서 돌을 만났네요. 요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요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물이 흘러갈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요 뒤쪽에서는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우리 난류역 또는 뒤에서 일어나는 흐름이라 그래서 후류역이라고 그럽니다. 전공 단어죠. 후류역. 그럼 요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돌마다 후류역이 생길 거예요. 큰 파도가 왔습니다. 그 돌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어떤 후류역의 흐름이나 물길의 방향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공어초도 똑같아요. 간혹 매체에서 보면은 이런 기사 종종 나옵니다. 인공어초 파손 상태 심각. 이러면 이제 보편적인 사람이 야들이 돈을 뭐 어떻게 했나? 시설이 뭐가 의뢰됐노?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고자 논문 제목들을 지금 이렇게 잘라서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인공어초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후류역 평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어초가 잘 기능하는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초를 잘 시설하고 해놨다 하더라도 만일에 어초를 시설했는데 저쪽 마을에서 방파제를 쭉 만들었다 합시다. 졸지에 방파제 때문에 바다의 물길이 달라져 버려요. 무섭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또는 커다란 태풍이 왔어요. 역시 아무도 모릅니다. 태풍의 크기를. 또는 바다에 해안도로를 냈어요. 해안도로를 내고 거기에다 큰 건물이 섰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물의 흐름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어초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자리를 약간 이탈할 때도 있고요.
조금 심한 경우에는 어초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아무래도 어초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매몰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그 부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초 사업에 어떤 부조리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이 완벽하게 환경을 제어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인간이 계획을 하면은 신은 웃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히 뭔가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자연을 완전히 우리 손아귀에 넣기에는 어렵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공호초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데이터는 모두 다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호초하고 바다숲을 봤네요. 근데 사실 그는 수산자원 조성의 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이러한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보입니다. 뭐라고 썼나요? 수산종자. 이게 좀 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의 치어나 지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적절한 곳에 방류를 한다면은 아마도 훨씬 효과적으로 수산자원이 관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식도의 경우에는 여기 배가 보입니다. 예, 일부에서는요, 폐어선도 오염되는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가라앉혀서 이렇게 어초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초는 하나를 넣는 것이 아니고 얕은 바다에는 해조류가 붙을 수 있도록 좀 면이 많은 그런 걸 설치한다면은 깊은 바다 쪽에는 해중림보다는 먼 바다에 있는 어류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본래 어류들은 뭐 물이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이런 걸 선호합니다. 왜? 차이가 은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 이게 바로 바다의 해양 목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자기 영토로부터 200캐리는 자기 바다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수산 자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네요. 게다가 지금은 고기를 잡는 기술들, 어획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그러니 각 나라마다 공해, 주인이 없는 바다에 가서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으니 더더욱 수산 자원이 없어질 밖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잡는 것에서 기르는 업으로,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했던 내용보다 좀 더 깊숙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접속하셔서 많은 그 데이터와 문헌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다숲이 중요한 이유와 우리가 인공호초 사업을 해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